친구 여러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으스스한 이야기들이 잠들기 전 또는 일할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밤의 속삭임 채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몇 시에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어디에 계시고 혼자 계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생각보다 외롭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해가 완전히 지기 직전이었다. 마을 입구의 돌비석에는 오래전부터 새겨진 글자가 있었다. 비에 젖은 이끼가 글자를 반쯤 삼키고 있었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아직도 또렷하게 읽을 수 있었다. 밤에 홀레복을 입은 여인을 보거든 절대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도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웃어 넘겼다. 이 마을에 오기 전까지 그런 경고가 현실이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서윤아였다. 서울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일을 하다 잠시 쉬어가기 위해, 그리고 오래전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흔적을 찾기 위해 이 남쪽 산골 마을에 내려왔다.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작은 곳, 버스가 하루에 3번밖에 오지 않는 마을이었다. 외할머니는 생전에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이곳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언제나 말을 흐렸고 어떤 기억은 일부러 피하는 듯했다. 특히 결혼 이야기, 혼례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굳어지곤 했다. 마을 회관 앞에서 우산을 접고 서 있자 빗소리 사이로 종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딸랑 딸랑.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처음 오셨죠? 낮고 쉰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돌아보니 검은 우비를 입은 노인이 서 있었다.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눈동자는 이상하리만치 맑았다. 네, 외할머니 고향이라고 해서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노인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럼 서씨 집안이군. 왜 내 성을 아는지 묻기도 전에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이 마을에 오래 머물 생각이면 밤길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혼례철에는 더더욱. 혼례철이라는 말에 나는 어리둥절해졌다. 달력을 떠올려 보니 지금은 결혼식이 몰리는 계절도 아니었다. 요즘도 혼례를 하나요? 내 질문에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마을 안쪽 안개가 자욱한 길을 가리켰다. 서씨 집은 저쪽 끝입니다. 산자락 바로 아래. 노인은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다. 우비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고 그 순간 나는 우비 아래로 흰 천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 잠깐이었다. 마치 내가 잘못 본 것처럼. 외할머니의 옛집은 생각보다 크고 낡아 있었다. 대문에는 붉은 실이 여러 겹 묶여 있었고 문고리에는 작은 방울이 달려 있었다. 바람이 불자 방울이 울렸다. 아까 들리던 소리와 똑같았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한약 냄새와 습한 나무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마루 한가운데에는 하얀 소금이 작은 원을 이루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깨진 거울 조각이 놓여 있었다. 치우지 않았나 보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지는 이미 10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집안은 마치 누군가 최근까지 살았던 것처럼 정리되어 있었다. 짐을 풀고 난 뒤 나는 할머니의 유품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물건이 들어 있었다. 보자기를 풀자 붉은 혼례복 조각이 나타났다. 완전한 옷은 아니었고 소매 일부만 남아 있었다. 손에 쥐는 순간 차가운 기운이 피부를 타고 올라왔다. 그날 밤 나는 첫 꿈을 꾸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다. 가늘고 끊어질 듯한 숨소리. 그 소리를 따라가자 초가집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여인이 보였다. 붉은 혼례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흰 천으로 가려져 있었다. 언니. 내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다. 왜 그런 호칭이 튀어나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천 아래로 검은 액체가 떨어져 땅을 적셨다. 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이름을. 여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갈라져 있었다. 내 이름을 불러줘. 순간 마을 입구의 비석 문장이 머릿속을 스쳤다.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나는 입을 다물려고 했지만 혀가 말을 듣지 않았다. 소리가 나오기 직전 방울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나는 잠에서 깼다. 새벽이었다. 방 안은 차가웠고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보였다. 대문 쪽에서 방울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딸랑 딸랑. 나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소금원이 깨져 있었고 거울 조각은 사라져 있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장터에 나가면 대화가 끊겼고 아이들은 내 그림자만 보고도 울음을 터뜨렸다. 며칠 뒤 나는 마을에서 무당으로 불리는 여자를 찾아갔다. 모두가 꺼리는 존재였지만 이 상황을 설명해 줄 사람은 그녀뿐이었다. 무당의 집은 산 중턱에 있었다. 문을 열자 향냄새와 함께 낮게 읊조리는 주문 소리가 들려왔다. 이미 보았구나.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신부 귀신을.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건 이 마을의 혼례에서 죽은 여자 혼령이야. 한을 풀지 못하고 같은 피를 가진 사람을 부르지. 같은 피요? 무당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외할머니도 그 혼례와 관련이 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이곳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혼례 북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딱, 딱. 아직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해가 완전히 지기 직전이었다. 마을 입구의 돌비석에는 오래전부터 새겨진 글자가 있었다. 비에 젖은 이끼가 글자를 반쯤 삼키고 있었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아직도 또렷하게 읽을 수 있었다. 밤에 혼례복을 입은 여인을 보거든 절대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도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웃어 넘겼다. 이 마을에 오기 전까지 그런 경고가 현실이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서윤아였다. 서울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일을 하다 잠시 쉬어가기 위해 그리고 오래전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흔적을 찾기 위해 이 남쪽 산골 마을에 내려왔다.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작은 곳, 버스가 하루에 3번밖에 오지 않는 마을이었다. 외할머니는 생전에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이곳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언제나 말을 흐렸고 어떤 기억은 일부러 피하는 듯했다. 특히 결혼 이야기, 혼례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굳어지곤 했다. 마을 회관 앞에서 우산을 접고 서 있자 빗소리 사이로 종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딸랑 딸랑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처음 오셨죠? 낮고 쉰 목소리 등 뒤에서 들려왔다. 돌아보니 검은 우비를 입은 노인이 서 있었다.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눈동자는 이상하리만치 맑았다. 네, 외할머니 고향이라고 해서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노인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럼 서씨 집안이군. 왜 내 성을 아는지 묻기도 전에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이 마을에 오래 머물 생각이면 밤길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혼례철에는 더더욱. 혼례철이라는 말에 나는 어리둥절해졌다. 달력을 떠올려 보니 지금은 결혼식이 몰리는 계절도 아니었다. 요즘도 혼례를 하나요? 내 질문에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마을 안쪽 안개가 자욱한 길을 가리켰다. 서씨 집은 저쪽 끝입니다. 산자락 바로 아래. 노인은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다. 우비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고 그 순간 나는 우비 아래로 흰 천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 잠깐이었다. 마치 내가 잘못 본 것처럼. 외할머니의 옛집은 생각보다 크고 낡아 있었다. 대문에는 붉은 실이 여러 겹 묶여 있었고 문고리에는 작은 방울이 달려 있었다. 바람이 불자 방울이 울렸다. 아까 들리던 소리와 똑같았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한약 냄새와 습한 나무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마루 한가운데에는 하얀 소금이 작은 원을 이루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깨진 거울 조각이 놓여 있었다. 치우지 않았나 보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지는 이미 10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집 안은 마치 누군가 최근까지 살았던 것처럼 정리되어 있었다. 짐을 풀고 난 뒤 나는 할머니의 유품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물건이 들어 있었다. 보자기를 풀자 붉은 혼례복 조각이 나타났다. 완전한 옷은 아니었고 소매 일부만 남아 있었다. 손에 쥐는 순간 차가운 기운이 피부를 타고 올라왔다. 그날 밤 나는 첫 꿈을 꾸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다. 가늘고 끊어질 듯한 숨소리. 그 소리를 따라가자 초가집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여인이 보였다. 붉은 혼례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흰 천으로 가려져 있었다. 언니. 내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다. 왜 그런 호칭이 튀어나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천 아래로 검은 액체가 떨어져 땅을 적셨다. 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이름을. 여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갈라져 있었다. 내 이름을 불러줘.
순간 마을 입구의 비석 문장이 머릿속을 스쳤다.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나는 입을 다물려고 했지만 혀가 말을 듣지 않았다. 소리가 나오기 직전 방울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나는 잠에서 깼다. 새벽이었다. 방 안은 차가웠고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보였다. 대문 쪽에서 방울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딸랑, 딸랑. 나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소금원이 깨져 있었고 거울 조각은 사라져 있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장터에 나가면 대화가 끊겼고 아이들은 내 그림자만 보고도 울음을 터뜨렸다. 며칠 뒤 나는 마을에서 무당으로 불리는 여자를 찾아갔다. 모두가 꺼리는 존재였지만 이 상황을 설명해 줄 사람은 그녀뿐이었다. 무당의 집은 산 중턱에 있었다. 문을 열자 향냄새와 함께 낮게 읊조리는 주문 소리가 들려왔다. 이미 보았구나.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신부 귀신을.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건 이 마을의 혼례에서 죽은 여자 혼령이야. 한을 풀지 못하고 같은 피를 가진 사람을 부르지. 같은 피요? 무당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외할머니도 그 혼례와 관련이 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이곳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혼례 북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깍, 깍, 깍. 아직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했다. 북소리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깍, 깍, 깍. 규칙적인 박자는 심장 박동과 비슷했다. 멈추면 안 될 것처럼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울렸다. 나는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인 채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피부를 뚫고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아침이 되자 마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빛은 전날보다 더 날카로워져 있었다. 누군가는 내 뒤에서 부적을 태우는 소리를 냈고 누군가는 나를 보고 길을 바꾸었다. 장터 한켠에서 김을 말리던 중년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밤에 뭐 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이제 혼례가 가까워졌다는 뜻이에요. 누구의 혼례요? 여자는 입술을 깨물며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내 손목을 잠깐 붙잡았다가 급히 놓았다. 절대 혼례복을 만지지 마요. 그 말은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나만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외할머니의 방을 다시 살폈다. 장롱 뒤편 바닥 판자 하나가 미묘하게 들려 있었다. 손톱으로 긁어 올리자 작은 함이 나왔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혼서지와 함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 둘과 중년 남자 하나가 서 있었다. 여자는 분명 외할머니였다. 그런데 그녀 옆에 서 있는 다른 여자는 얼굴이 칼로 긁힌 듯 훼손되어 있었다. 의도적으로 긁어낸 흔적이었다. 혼서지에는 날짜와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신부의 이름 부분은 먹으로 지워져 있었다. 그날 밤 두 번째 꿈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북소리가 아니라 웃음소리였다. 어린아이처럼 맑은 웃음이 점점 갈라지며 울음으로 변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손은 차갑고 손톱은 길었다. 같이 가야 해. 속삭임과 함께 혼례 행렬이 나타났다. 붉은 등불 아래 얼굴 없는 신부가 가마에 실려 있었다. 가마의 문이 열리자 안에는 거울이 있었다. 그 거울 속에는 신부 대신 내가 앉아 있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을 때 내 손에는 붉은 실이 감겨 있었다. 나는 다시 무당을 찾아갔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무당은 내 앞에 두 개의 촛불을 놓았다. 하나는 하얗고 하나는 붉었다. 신부 귀신은 대신 혼례를 치를 사람을 원해. 피로 이어진 자라면 더 좋고. 그럼 외할머니는? 무당은 잠시 눈을 감았다. 도망쳤지. 대신 다른 일을 신부로 세웠어. 그 순간 퍼즐이 맞춰졌다. 훼손된 얼굴의 여자, 지워진 이름, 실패한 혼례. 그 여자는 아직 가마에서 내리지 못했어. 그날 밤 마을 전체에 붉은 등이 걸렸다. 아무도 웃지 않았고 아무도 축하하지 않았다. 혼례는 준비되고 있었다. 대문 앞에 붉은 혼례복이 놓여 있었다. 온전한 형태였다. 방울이 미친 듯이 울렸다. 딸랑 딸랑 딸랑. 나는 혼례복을 집어들었다. 천은 차가웠고 안쪽에서는 미약한 심장 소리가 느껴졌다. 입어야만 했다.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해가 완전히 지기 직전이었다. 마을 입구의 돌비석에는 오래전부터 새겨진 글자가 있었다. 비에 젖은 이끼가 글자를 반쯤 삼키고 있었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아직도 또렷하게 읽을 수 있었다. 밤에 혼례복을 입은 여인을 보거든 절대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도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웃어 넘겼다. 이 마을에 오기 전까지 그런 경고가 현실이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서윤아였다. 서울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일을 하다 잠시 쉬어가기 위해, 그리고 오래전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흔적을 찾기 위해 이 남쪽 산골 마을에 내려왔다.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작은 곳, 버스가 하루에 3번밖에 오지 않는 마을이었다. 외할머니는 생전에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이곳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언제나 말을 흐렸고 어떤 기억은 일부러 피하는 듯했다. 특히 결혼 이야기, 혼례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굳어지곤 했다. 마을회관 앞에서 우산을 접고 서 있자 빗소리 사이로 종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딸랑, 딸랑.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처음 오셨죠? 낮고 쉰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돌아보니 검은 우비를 입은 노인이 서 있었다.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눈동자는 이상하리만치 맑았다. 네, 외할머니 고향이라고 해서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노인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럼 서씨 집안이군. 왜 내 성을 아는지 묻기도 전에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이 마을에 오래 머물 생각이면 밤길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혼례철에는 더더욱. 혼례철이라는 말에 나는 어리둥절해졌다. 달력을 떠올려 보니 지금은 결혼식이 몰리는 계절도 아니었다. 요즘도 혼례를 하나요? 내 질문에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마을 안쪽 안개가 자욱한 길을 가리켰다. 서씨 집은 저쪽 끝입니다. 산자락 바로 아래. 노인은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다. 우비자락이 바람에 펄럭였고 그 순간 나는 우비 아래로 흰 천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 잠깐이었다. 마치 내가 잘못 본 것처럼. 외할머니의 옛집은 생각보다 크고 낡아 있었다. 대문에는 붉은 실이 여러 겹 묶여 있었고 문고리에는 작은 방울이 달려 있었다. 바람이 불자 방울이 울렸다. 아까 들리던 소리와 똑같았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한약 냄새와 습한 나무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마루 한가운데에는 하얀 소금이 작은 원을 이루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깨진 거울 조각이 놓여 있었다. 치우지 않았나 보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지는 이미 10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집안은 마치 누군가 최근까지 살았던 것처럼 정리되어 있었다. 짐을 풀고 난 뒤 나는 할머니의 유품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물건이 들어 있었다. 보자기를 풀자 붉은 혼례복 조각이 나타났다. 완전한 옷은 아니었고 솜의 일부만 남아 있었다. 손에 쥐는 순간 뺀이 차가운 기운이 피부를 타고 올라왔다. 그날 밤 나는 첫 꿈을 꾸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다. 가늘고 끊어질 듯한 숨소리. 그 소리를 따라가자 초가집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여인이 보였다. 붉은 혼례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흰 천으로 가려져 있었다. 언니, 내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다. 왜 그런 호칭이 튀어나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천 아래로 검은 액체가 떨어져 땅을 적셨다. 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이름을. 여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갈라져 있었다. 내 이름을 불러줘. 순간 마을 입구의 비석 문장이 머릿속을 스쳤다.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나는 입을 다물려고 했지만 혀가 말을 듣지 않았다. 소리가 나오기 직전 방울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나는 잠에서 깼다. 새벽이었다. 방 안은 차가웠고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보였다. 대문 쪽에서 방울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딸랑, 딸랑. 나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소금원이 깨져 있었고 거울 조각은 사라져 있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장터에 나가면 대화가 끊겼고 아이들은 내 그림자만 보고도 울음을 터뜨렸다. 며칠 뒤 나는 마을에서 무당으로 불리는 여자를 찾아갔다. 모두가 꺼리는 존재였지만 이 상황을 설명해 줄 사람은 그녀뿐이었다. 무당의 집은 산 중턱에 있었다. 문을 열자 향냄새와 함께 낮게 읊조리는 주문 소리가 들려왔다. 이미 보았구나.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신부 귀신을.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건 이 마을의 혼례에서 죽은 여자 혼령이야. 한을 풀지 못하고 같은 피를 가진 사람을 부르지. 같은 피요? 무당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외할머니도 그 혼례와 관련이 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이곳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혼례 북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딱, 딱, 딱. 아직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했다. 북소리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딱, 딱, 딱. 규칙적인 박자는 심장 박동과 비슷했다. 멈추면 안 될 것처럼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울렸다. 나는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인 채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피부를 뚫고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아침이 되자 마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빛은 전날보다 더 날카로워져 있었다. 누군가는 내 뒤에서 부적을 태우는 소리를 냈고 누군가는 나를 보고 길을 바꾸었다. 장터 한켠에서 김을 말리던 중년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밤에? 뭐 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이제 혼례가 가까워졌다는 뜻이에요. 누구의 혼례요? 여자는 입술을 깨물며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내 손목을 잠깐 붙잡았다가 급히 놓았다. 절대 혼례복을 만지지 마요. 그 말은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나만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외할머니의 방을 다시 살폈다. 장롱 뒤편 바닥 판자 하나가 미묘하게 들려 있었다. 손톱으로 긁어 올리자 작은 함이 나왔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혼서지와 함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 둘과 중년 남자 하나가 서 있었다. 여자는 분명 외할머니였다. 그런데 그녀 옆에 서 있는 다른 여자는 얼굴이 칼로 긁힌 듯 훼손되어 있었다. 의도적으로 긁어낸 흔적이었다. 혼서지에는 날짜와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신부의 이름 부분은 먹으로 지워져 있었다. 그날 밤 두 번째 꿈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북소리가 아니라 웃음소리였다. 어린아이처럼 맑은 웃음이 점점 갈라지며 울음으로 변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손은 차갑고 손톱은 길었다. 같이 가야 해. 속삭임과 함께 혼례 행렬이 나타났다. 붉은 등불 아래 얼굴 없는 신부가 가마에 실려 있었다. 가마의 문이 열리자 안에는 거울이 있었다. 그 거울 속에는 신부 대신 내가 앉아 있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을 때 내 손에는 붉은 실이 감겨 있었다. 나는 다시 무당을 찾아갔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무당은 내 앞에 두 개의 촛불을 놓았다. 하나는 하얗고 하나는 붉었다. 신부 귀신은 대신 혼례를 치를 사람을 원해. 피로 이어진 자라면 더 좋고. 그럼 외할머니는? 무당은 잠시 눈을 감았다. 도망쳤지. 대신 다른 이를 신부로 세웠어. 그 순간 퍼즐이 맞춰졌다. 훼손된 얼굴의 여자, 지워진 이름, 실패한 혼례. 그 여자는 아직 가마에서 내리지 못했어. 그날 밤 마을 전체에 붉은 등이 걸렸다. 아무도 웃지 않았고 아무도 축하하지 않았다. 혼례는 준비되고 있었다. 대문 앞에 붉은 혼례복이 놓여 있었다. 온전한 형태였다. 방울이 미친 듯이 울렸다. 딸랑, 딸랑, 딸랑. 나는 혼례복을 집어들었다. 천은 차가웠고 안쪽에서는 미약한 심장 소리가 느껴졌다. 입어야만 했다.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해가 완전히 지기 직전이었다. 마을 입구의 돌비석에는 오래전부터 새겨진 글자가 있었다. 비에 젖은 이끼가 글자를 반쯤 삼키고 있었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아직도 또렷하게 읽을 수 있었다. 밤에 혼례복을 입은 여인을 보거든 절대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도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웃어 넘겼다. 이 마을에 오기 전까지 그런 경고가 현실이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서윤아였다. 서울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일을 하다 잠시 쉬어가기 위해 그리고 오래전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흔적을 찾기 위해 이 남쪽 산골 마을에 내려왔다.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작은 곳, 버스가 하루에 3번밖에 오지 않는 마을이었다. 외할머니는 생전에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이곳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언제나 말을 흐렸고 어떤 기억은 일부러 피하는 듯했다. 특히 결혼 이야기, 혼례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굳어지곤 했다. 마을 회관 앞에서 우산을 접고 서 있자 빗소리 사이로 종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딸랑, 딸랑.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처음 오셨죠? 낮고 신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돌아보니 검은 우비를 입은 노인이 서 있었다.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눈동자는 이상하리만치 맑았다. 네, 외할머니 고향이라고 해서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노인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럼 서씨 집안이군. 왜 내 성을 아는지 묻기도 전에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이 마을에 오래 머물 생각이면 밤길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혼례철에는 더더욱. 혼례철이라는 말에 나는 어리둥절해졌다. 달력을 떠올려 보니 지금은 결혼식이 몰리는 계절도 아니었다. 요즘도 혼례를 하나요? 내 질문에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마을 안쪽 안개가 자욱한 길을 가리켰다. 서씨 집은 저쪽 끝입니다. 산자락 바로 아래. 노인은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다. 우비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고 그 순간 나는 우비 아래로 흰 천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 잠깐이었다. 마치 내가 잘못 본 것처럼. 외할머니의 옛집은 생각보다 크고 낡아 있었다. 대문에는 붉은 실이 여러 겹 묶여 있었고 문고리에는 작은 방울이 달려 있었다. 바람이 불자 방울이 울렸다. 아까 들리던 소리와 똑같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한약 냄새와 습한 나무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마루 한가운데에는 하얀 소금이 작은 원을 이루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깨진 거울 조각이 놓여 있었다. 치우지 않았나 보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지는 이미 10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집안은 마치 누군가 최근까지 살았던 것처럼 정리되어 있었다. 짐을 풀고 난 뒤 나는 할머니의 유품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물건이 들어 있었다. 보자기를 풀자 붉은 혼례복 조각이 나타났다. 완전한 옷은 아니었고 소매 일부만 남아 있었다. 손에 쥐는 순간 차가운 기운이 피부를 타고 올라왔다. 그날 밤 나는 첫 꿈을 꾸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다. 가늘고 끊어질 듯한 숨소리. 그 소리를 따라가자 초가집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여인이 보였다. 붉은 혼례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흰 천으로 가려져 있었다. 언니. 내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다. 왜 그런 호칭이 튀어나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천 아래로 검은 액체가 떨어져 땅을 적셨다. 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이름을. 여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갈라져 있었다. 내 이름을 불러줘. 순간 마을 입구의 비석 문장이 머릿속을 스쳤다.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나는 입을 다물려고 했지만 혀가 말을 듣지 않았다. 소리가 나오기 직전 방울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나는 잠에서 깼다. 새벽이었다. 방 안은 차가웠고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보였다. 대문 쪽에서 방울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딸랑 딸랑. 나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소금원이 깨져 있었고 거울 조각은 사라져 있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장터에 나가면 대화가 끊겼고 아이들은 내 그림자만 보고도 울음을 터뜨렸다. 며칠 뒤 나는 마을에서 무당으로 불리는 여자를 찾아갔다. 모두가 꺼리는 존재였지만 이 상황을 설명해 줄 사람은 그녀뿐이었다. 무당의 집은 산 중턱에 있었다. 문을 열자 향 냄새와 함께 낮게 읊조리는 주문 소리가 들려왔다. 이미 보았구나.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신부 귀신을.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건 이 마을의 혼례에서 죽은 여자 혼령이야. 한을 풀지 못하고 같은 피를 가진 사람을 부르지. 같은 피요? 무당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외할머니도 그 혼례와 관련이 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이곳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혼례 북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깍! 깍! 아직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했다. 북소리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깍! 깍! 규칙적인 박자는 심장 박동과 비슷했다. 멈추면 안 될 것처럼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울렸다. 나는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인 채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피부를 뚫고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아침이 되자 마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빛은 전날보다 더 날카로워져 있었다. 누군가는 내 뒤에서 부적을 태우는 소리를 냈고 누군가는 나를 보고 길을 바꾸었다. 장터 한켠에서 김을 발리던 중년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밤에? 뭐 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이제 혼례가 가까워졌다는 뜻이에요. 누구의 혼례요? 여자는 입술을 깨물며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내 손목을 잠깐 붙잡았다가 급히 놓았다. 절대 혼례복을 만지지 마요. 그 말은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나만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외할머니의 방을 다시 살폈다. 장롱 뒤편 바닥 판자 하나가 미묘하게 들려 있었다. 손톱으로 긁어 올리자 작은 함이 나왔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혼서지와 함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 둘과 중년 남자 하나가 서 있었다. 여자는 분명 외할머니였다. 그런데 그녀 옆에 서 있는 다른 여자는 얼굴이 칼로 긁힌 듯 훼손되어 있었다. 의도적으로 긁어낸 흔적이었다. 혼서지에는 날짜와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신부의 이름 부분은 먹으로 지워져 있었다. 그날 밤 두 번째 꿈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북소리가 아니라 웃음소리였다. 어린아이처럼 맑은 웃음이 점점 갈라지며 울음으로 변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손은 차갑고 손톱은 길었다. 같이 가야 해. 속삭임과 함께 혼례 행렬이 나타났다. 붉은 등불 아래 얼굴 없는 신부가 가마에 실려 있었다. 가마의 문이 열리자 안에는 거울이 있었다. 그 거울 속에는 신부 대신 내가 앉아 있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을 때 내 손에는 붉은 실이 감겨 있었다. 나는 다시 무당을 찾아갔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무당은 내 앞에 두 개의 촛불을 놓았다. 하나는 하얗고 하나는 붉었다. 신부 귀신은 대신 혼례를 치를 사람을 원해. 피로 이어진 자라면 더 좋고. 그럼 외할머니는? 무당은 잠시 눈을 감았다. 도망쳤지. 대신 다른 일을 신부로 세웠어. 그 순간 퍼즐이 맞춰졌다. 훼손된 얼굴의 여자. 지워진 이름, 실패한 혼례. 그 여자는 아직 가마에서 내리지 못했어. 그날 밤 마을 전체에 붉은 등이 걸렸다. 아무도 웃지 않았고 아무도 축하하지 않았다. 혼례는 준비되고 있었다. 대문 앞에 붉은 혼례복이 놓여 있었다. 온전한 형태였다. 방울이 미친 듯이 울렸다. 딸랑 딸랑 딸랑.